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체산 관책임이죠. 계약체산 관책임은 뭐 법당이죠. 한번 보시면요. 먼저 여러분 계약체산 관책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 봤었던 것을 또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고 여기 뭐가죠? 후발적 불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후발적 불능은 일단 뭐라고 그랬죠? 유효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매도인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뭐가 있다? 잘못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채무불이행,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이요. 매수인을 뭐라냐? 채권자요. 채권자가 잘못이 있죠. 채권자의 잘못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쌍방이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험부담, 잘못이 없죠?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대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대상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은요.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요. 전부불능이죠. 전부가 불능이냐 일부가 불능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부가 불능이면요.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535조요.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그 다음에 일부죠. 일부인데 이것은 매매다. 매매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부정한, 예를 들어서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평당 100만 원이에요. 30평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574조 수량 부족이요.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요. 담보 책임이요. 근데 글씨가요. 이거 뭐 차이가 있나? 왜 글씨가 잘 안 되죠? 원래 잘 못 쓰기죠. 하지만 그냥 분필 잡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담보 책임은요. 이것은 뭐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유효예요. 알겠죠? 유효. 그 다음에 여기서 대금 감액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량 부족의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이러면 유효니까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당, 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담보책임이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요. 그러니까 여기는 담보책임이니까 일부가 부족할 때는 담보책임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뭐죠? 원시적 불능은 이미 멸실이죠? 이미 멸실. 그럼 후발적은 뭐죠? 후발적은요? 계약을 체결 후죠? 무슨 계약 체결로? 무슨 계약 체결로? 무슨 계약 체결로? 매매 계약 체결로, 임대차 계약 체결로, 뭐 계약 체결 후 이러면 무조건 후발적이죠? 여기는 무효잖아요. 여기는 유효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고 했어?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고르시오. 알겠죠? 이미 멸실.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무효인 것은,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이미 멸실. 계약 체산의 과실책임인 것은 이미 멸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봐봐. 채무불이행은 삼박자가 반드시 맞아야 돼. 먼저 후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이행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서 맞는 건 틀린 것은 채무불이행 어쩌고저쩌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원시적이니까. 자, 두 번째요. 위험부담은 여기는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누가 잘못이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이행한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위험부담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은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은 언제나 계약 체산 과실책임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후발적은 뭐다? 채무불이행이 있고 1번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대상청구권. 이게 여기죠? 원시적은 계약 체산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계약 체산 과실책임은 뭐냐면 여기는요 채권법에서 시험에 나온 게보다는 말은 원래 이게 지금 다 채권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어디에서 시험에 나오냐? 민법 총칙에서 목적의 가능성에서 시험에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 계약 체산 과실책임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체결. 2월 1일이요.
그런데 이미요, 이미 1월 30일 날 건물이 이미 멸시, 이미 건물이 멸시, 이미. 이것을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해요. 뭐를 넘을 수 없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갑은요,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고 하는 것을 갑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다. 왜요? 자기 집이니까 알겠죠. 알겠죠? 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모가실. 선이 플러스 모가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런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죠? 갑이 과실이 있어.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을도 과실이 있어. 을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여러분요, 눈만 가지고 왔어요? 알겠죠? 여기 봐봐. 악이나 과실이 있죠? 갑은요. 악이나 과실이고 을은 반드시 선이 모가실이 돼야 된다니까. 갑은요, 자기네 집이죠. 자기 미도이니까. 자기 건물이 1월 30일 날 멸실된 거 알아. 불타버린 거 알아. 그러면서 그걸 숨기고 을하고 계약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인 지금 악이나 과실이 있죠. 갑은. 그런데 을은 선이 모가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을도 그 사실 알아. 갑의 집이 불탄 것 같다는 것을 알아. 그 주변이 가스 폭발로 인해서 박살났다는 거 알아. 그러면서도 계약 체결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갑이 과실 있고 을도 과실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이 선이 모가실이에요. 을은 아무것도 몰라. 갑도 아무것도 몰라. 왜요? 자기네 집이 제주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한다 학교 간다고 원주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요. 지난 여름 그러면 안 돼. 제주도니까 안 되고요. 올해 몇 달 전에요. 뭐를 했냐? 집에 제주도 한번 갔다 왔단 말이죠. 친구들하고 몇 명이 여기서 몇 명이 모임이. 갔다 가지고 이 집은 내가 팔고 원주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야 팔면 나한테 팔아면 이렇게 했단 말이죠. 둘이 공부하다가 오늘 뭐라 하냐? 그 집 팔고 나 그냥 여기 혁신도시 분양이라 받을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 그럼 오늘 그럼 계약하자 해서 둘이 오늘 가서 계약했어.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젯밤에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것이 여기다 날라와가지고 우리 이 집까지 붙었어. 얘 갑이 알아 몰라? 모르죠. 을을 알아 몰라? 모르죠. 둘 다. 왜냐면 일주일 전에 거기 갔으니까 거기 휴가 갔을 때는 집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둘 다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선이 무과실이에요. 을도 선이 무과실이에요. 책임을 져 안 져? 안 져.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니까 나올 게 없어 문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은 선이 무과실이고 원시적 객관적 정보 불능이고 실뢰익 배상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문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갑이 악이나 과실이 있는데 을도 악이나 과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을이 선이 무과실인데 갑도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책임을 지 안 져? 안 진다.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교섭 단계. 그럼 교섭 단계는 뭐죠? 교섭 단계는 계약 체결 전이죠. 체결 전. 교섭이니까 체결 전이죠.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죠. 그럼 원시적은 무슨 이익 배상한다? 무슨 이익?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그런데 교섭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유가 있어. IMF. IMF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적법이에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부당 파기했어. 알겠죠? 그런데 상당한 이유가 없어. 없는데 파기했어.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불법행위가 돼. 불법행위. 그래서 그럼요, 봐봐. 우리가 계약 체결사의 관리 책임은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이 됐죠. 체결하기 전에. 그런데 그걸 숨기고 모르고 계약을 했잖아요. 여기는 아예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교섭하고 있죠. 둘이 지금 협상 중에 있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나는 너하고 반드시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 을이 그럼 내가 그러면 이 땅 측량해도 되느냐? 마음에 든다. 그러면 1억에 좋다. 그런데 측량해도 되냐? 측량해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하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갑은 반드시 을에게 이 물건을 팔겠다고 하는 그런 언지를 줬어 안 줬어? 준 거죠. 그걸 뭐냐? 그것을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라고 했는데 이것이요.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갑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당한 이유도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을이 투입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측량 비용. 그거 받아와야 돼? 받지 않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법행위는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위자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신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은 신뢰가 아니다. 아니죠. 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경쟁 입찰이에요.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뭐냐? 부동산 경매죠.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거죠.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이런 것이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신뢰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요, 뭐냐면 일방이요, 적극적 요구를 해. 일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했거든요. 비용. 알죠? 그럼 이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비용. 그래서 일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여러분, 경쟁 입찰, 이러면 경매란 말하고 입찰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경매는 뭐냐면, 경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상대방이 내가 가격을 제시하는 거 아는 거. 이러면 가끔 그 TV 같은 거 보면 그 희한한 여자 있죠. 얼굴 좀 약간 길어가지고 까만 옷 입고 여자 하나 나와가지고 뭐 옛날에 무슨 뭐 중소기업인가 뭐 해가지고 무슨 발견하고 그러면은 뭐 공개 입찰하고 CEO들 나와가지고 뭐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없어요 하고 여자 그냥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막 한 여자 있어? 있잖아요. 그 여자. 그 여자가 하는 게 바로 경매예요. 그게 바로 경매. 경매는 뭐죠? 우리가 이제 하죠. 자, 이거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05만 원. 그러면 여기 105만 원 그 여자 하잖아요. 저기 200이고, 저기요 250 이렇게 하죠. 그럼 누가 지금 내가 호가, 가격을 내가 지금 부른 코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 하죠. 그걸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입찰은 뭐다? 알아 몰라? 모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요, 경매 봉투라고 그래, 입찰 봉투라고 그래. 여러분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중기사법에 보면 뭐 나와요? 경매 나오죠? 그러면 보면 거기는 입찰기일이다 그러지 경매기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냐? 부동산은 경매가 아니고 그건 입찰이에요. 상대방이 내가 얼마를 호가,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찰 봉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봉인해가지고 도장 찍고 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입찰하고 경매하고 전혀 다른데 보통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그냥 입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입찰 그러면 웬 놈이?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다 뭐라고 그래? 경매라고 그래. 경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학원도 봐봐. 학원도. 입찰학원이라고 봤어요? 그런 말은 없어. 경매학원이는 있어도. 알겠죠? 그래서 입찰학원 이런 것은 없죠. 왜냐? 사람들이 그냥 다 경매 그러면 다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부동산 경매를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옥션 경매 같은 거 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때 그런 것을 뭐냐? 경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아마요. 잘 모르긴 해도 기업 도시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요. 원주역에도 부동산 경매가요. 활기를 띨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지금 뭐죠? 분양받아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다 보면 지금은 경매법원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경매법인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알겠죠? 왜냐면 갑자기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지나 보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요. 지금 여기 혁신도시 생기고 기업도시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보면 모든 돈은 다 부동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아무리 비싸도 1억이잖아요. 물론 뭐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알겠죠? 그럼 뭐 건물은요? 건물은 아파트 아무리 적어도 1억은 다 넘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은 다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알겠죠? 그럼 경매를 하려면요. 경매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를 아는 거냐? 집행관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집행관 알죠? 경매하는 집행관. 집행관을 알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집행관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요. 경매는 그냥 누워서 헤엄친다 아닌데 땅 짚고 죄송해요. 누워서 헤엄친다. 갑자기 그럼 나도 말해놓고 이상했어. 딱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헤엄치기 아니에요. 아무튼 무슨 누워서는 떡 먹기죠. 그래서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고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게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데요. 해놓고 보니까 이상했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집행관을 알면 뭐가 한 가지 좋냐면 우리가 이제 경매 입찰 같은 거 하잖아요. 하다 보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큰 건 나는데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는데 보면은 이게 보면 유치권 같은 것이 다 가짜가 되게 많거든요. 유치권.
그러니까 이 유치권 가짜짜리 이놈을 알아야 되는데 유치권 가짜가 하려면 이게 나름대로 힘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했는데 진짜 유치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보증금 안 주거든요. 근데 그 보증금을 다시 빼나오려면 입찰 경매 집행가를 알면은 다 이 경매 입찰 절차가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되면 보증금을 또 환불해주는 다시 환불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또 그걸 또 환불해준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집행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알겠죠? 집행관. 뭐 집행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원주에 있는 집행관들은 뭐 수소문 하면 금방 알겠죠.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경매가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부동산의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경매 물건이 나온 것이라든가 이 경매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눈만 뜨면은 사실 경매가 가장 그래서 경매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혼자 해가지고는 크게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또 잘못하다 보면 경매가 하다 보면 물건을 잡았는데 그 물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해 일반인들은. 그런데 그걸 알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경매보험 같은 것은 뭐 해놔도 뭐 법인은요 하면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밑에 사람들이 다 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근데 무조건 하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평가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 되고 또 권리 분석 같은 것은 집행관들이 정말 빠르거든요. 걔들은 항상 하는 건 그거니까요. 그런데 일반인한테 분석해 놓으려고 하면은 또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출신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 자, 11번은요. 자,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뢰 이익에 관한 손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 그렇게 됐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뭐 이런 말이잖아요. 자, 2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알겠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 다음에 1방은요, 뭐가 돼야 돼?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 체결 시에 목적의 불능을 알았던 계약 당사자, 그러면 계약 당사자 악이죠? 알 수 있었던, 이것은 알았던 그러면 악이고요. 알 수 있었던 그러면 과실이에요.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아까 말했어. 갑은 반드시 뭐?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뭐? 선의, 무과실. 그런데 지금 을이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신뢰이익 책임을 진다, 안 진다. 4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있어서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으나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 5번. 매도인과 매수인 을 사이에 A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전에 A 건물이 줄고 이미 멸실. 그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갑이 동그라미 그 일방이 그 멸실 사실을 줄고 과실 동그라미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을 역시 을 동그라미 을 상대방이죠.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과실. 그러니까 갑도 과실 있고 을도 과실 있죠. 이럴 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알겠죠? 이게 몇 개 없어. 왜냐면 계약 체결할 지금요 지문이 몇 개 없으니까요 별의별 짓 다 해. 알겠죠? 자, 12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교섭 단계, 교섭 동그라미 그래서 체결 전 이퀄 원시적 불능. 교섭이니까 교섭.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죠.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까 말했죠. 측량까지 했다 이 말이죠. 자기한테 반드시 판단하니까 일방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해. 정당한 이유 있느냐 없느냐 없이 계약 체결 거부. 알겠죠? 그것을 불법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불법 행위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럼 불법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1번. 계약 책임은 성립할 수 없고 왜요? 계약 책임 줄거 봐. 계약 책임을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채무 불이행.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죠. 보니 지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무슨 단계다? 교섭 단계다. 교섭 단계.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여기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자, 2번. 이미 배상되어야 할 손해는 당사자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줄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줄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그것을 신뢰, 믿었다, 믿을 신자,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3번 신뢰, 이익, 배상의 경우 배상돼야 할 손해 범위에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이외에 계약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 예컨대 줄고 경쟁 입찰에 참가. 경쟁 입찰, 경매죠, 경매. 입찰은 경매죠. 연맹 끝에 견적서 작성 비용. 그러면 경매는 반드시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4번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줄고 인격적 법익을 침해. 그럼 바로 밑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그것을 뭐라 한다? 위자료라고 얘기해. 위자료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줄고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그 다음에 그 이행에 들어간 비용의 지급 비용 이러한 비용도 맨 끝에 손해에 해당한다. 손해에 해당한다. 서 거기다가 반환 청구 가능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 가능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보냐면 동시에 한몇건인데요. 여러분 동시에 한몇건은 공부를 할 때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시험 볼 때는요 동시에 한몇건은 너무나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요. 내용 자체만 잠깐 보면 돼. 자 보시면 자요 하나예요. 대가 관계에 있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죠. 자 그러면 저 보면 첫 번째 별개의 약정. 그럼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별개의 약정은 안 돼. 하나니까요. 그래서 약정은 안 돼. 그 다음에 특약.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가능해. 그런데 여기서 별개의 약정이라는 것은 뭐였다? 저당권 경매.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뭐가 된다? 무효.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을 받은 자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당권 경매가 무효가 되죠? 동시행이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동일성 여부인데요.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경계는 우리 아까 했었죠. 구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구채무와 새로운 채무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안 돼. 되는 것은 뭐냐? 상속하고 채권양도, 채무 인수 이런 것들. 그래서 채권양도가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죠.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물의 인도 의무. 인도를 하기로 했는데 목적물이 멸실됐어. 멸실되니까 뭐가 된다? 이행불능이 되죠.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요 건물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도 동시행명권이 있다.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왔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저당권 등기.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하고 이 채권을 변제하는 것하고 동시이행이냐 이 말이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동시이행이 아니다? 왜? 우리가 채권이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된 권리란 말이죠. 돈을 빌리면서 저당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된 권리예요. 여러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뭐냐? 여기요 근의 누나하고 근의 비서실장하고 이런 말이에요. 저당권은.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은요 절대로 동시란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이러면 주인하고 종은 겸상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거예요. 알죠? 똑같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은 절대로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똑같아. 모든 논리가 똑같아. 주된 권리가 그만두면 종된 권리도 없어져. 그런데 주된 권리가 있는데 종된 권리만 없어진다 그런 것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다.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해야지. 저당권 등기의 말소와 그 다음에 변제가 동시이행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완전한 권리. 이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는데 그것을 우리 뭐란다? 매매라고 그래.
매매는 볼까요?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그래서 매매죠. 여기도 등기라죠. 등기하고 뭐하고 잔금이죠. 이 두 가지가 뭐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세트예요. 동시이행 관계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 여기 이 을이요. 만약에 부가가치세, 자기가 부가가치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을이 부담한 거랬어. 이러면요. 여기서 문제. 갑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된다 안 된다? 왜? 그래서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래서 뭐냐? 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의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매도인의 등기 의무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어.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 그럼 여기요 또 가처분 등기가 있어. 가처분 등기가 이런 것이 있다면 이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런 등기를 뭐한다?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가압류나 가처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의 건물에 매도인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하냐?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장대금의 제국과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두 번째.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을이 갑하고 계약했는데 갑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가압류가 있죠? 있으면 어떡하는데 이 을은 가압류로 말 때까지 말소해가지고 등기를 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뭐한다? 거절하면 돼. 거절. 무슨 관계? 동시이행 항변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제기 있어요.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이란 말이냐? 이것도 항변권이에요. 이 불안의 항변권은 신용불안, 신용불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재산 상태가 뭐가 됐다? 악화가 됐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중도금하고 뭐가 있어? 잔금 이렇게 했죠. 중도금을 뭐라 한다? 선이행이라고 하고요. 잔금을 뭐라 한다? 이행기라고 얘기를 해. 이행기. 선이행이니까 선이행이니까요. 중도금은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행이 아니야. 등기하고 동시행이 아니에요. 동시행이 아니니까 중도금 날짜가 되는데 중도금을 안 주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돼. 채무불이행을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해. 이행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것을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청구해. 그리고 열받으면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할 수가 있어. 여기는요, 이행기죠. 이행기가 되죠. 그러면 잔금 날짜죠.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니까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주면 나도 등기를 안 줘도 돼. 잔금 날짜에 등기를 안 주죠? 그럼 나도 잔금을 안 줘도 돼. 잔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이다 아니다. 지연이자가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죠?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이다. 그럼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몇 번 얘기했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유치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유치권은 뭐라고 했죠? 유치권. 이 두 가지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위법성 조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적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사람이 폭행을 여러분요. 지나가는 사람은요 밀어버렸어. 지나가고 있는 여자들을요 뒤에서 힘껏 밀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넘어져가지고요 타박상을 입었어. 또는요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지나가는 여자 밀어버렸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위에서요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그 간판이 그대로 떨어졌으면 그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죠. 사람이 간판이 떨어지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밀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민 것이요 정당이 된다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죠. 그것을 뭐라냐?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그래. 그것을 적법하다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위법성이 조각하면 적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 그냥 점유한 것이 아니고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점유는 뭐가 된다? 적법이 돼. 적법.
알겠죠? 적법하지만 사용이익은 뭐를 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해.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적법이에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나 항변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진행해. 소멸시효는 진행해. 우리가 잔금 날짜가 됐죠. 2월 1일 오늘이 잔금 날짜예요. 그러면 갑은요, 을이 잔금을 안 주니까 나도 등기 서류를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항변권이에요. 항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 날짜가 되면은 잔금 날짜 이후부터 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 공사 끝났어. 자동차 수리를 해서 오늘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줘. 수리비를 안 주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죠.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 행사하더라도 수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다른 말로 유치권의 행사나 항변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을 소송에서 행사를 했다. 소송상 행사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소송에서 행사를 했다. 여기서 뭐냐?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를 해. 행사하지 않았다.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그래. 여기는 앞에 이제 뭐 피규란 말에 붙기는 붙지만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요. 다음.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갑은 을한테 등기를 줘야 되고 을은 갑한테 잔금 1억을 줘야 되는데요. 2월 1일 날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등기 서류도 갖다 주지 않으면서 다짜고짜 갑이 을한테요. 잔금 1억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다짜고짜. 그러면 우리 황당스럽잖아요. 판사가 법원에 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법원에 나갔어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보겠죠. 너 왜 1억 안 주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는 법에서 학원에서 배웠단 말이죠. 유치권이라고. 얘가 등기 서류 안 주니까 내가 지금 잔금을 안 주는 거잖아요. 자기는 유치권이라고 생각하고 유치권은 적법하다겠으니까 가만히 있어. 소송에서.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 판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소송에서는 뭐라 하냐? 변론주의라고 해가지고 재판정에 가가지고는 일단 떠들어줘야 돼. 일단 재판정에서는 판사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한 선에서 말을 많이 해야지 판사가 들어주지. 가만히 있으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쟤는 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1억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 판사가 물어보죠. 너 왜 안 줬니? 물어봤더니 을이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판사는 뭐라고 하냐? 을은 갑한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소송을 해. 그러니까 피고가 전부 패소가 돼. 그런데요 을이요 한마디에 너 왜 돈 안 주니? 제가 등기소리 안 주니까요. 등기소리 안 주니까 항변권 행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판사는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러면 갑 너는 을한테 등기소리 주고 을 너는 갑한테 잔금 줘 이렇게. 무슨 말이죠? 상환이라는 뭐예요? 서로 교환해라 이 말이죠. 뭐를요? 급부를. 급부가 뭐죠? 대금하고 등기를. 알겠죠? 서로가 교환해라. 그래서 급부를 서로 교환해라.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급부는 뭐죠? 급부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란다? 그것을 이행한다고 얘기해. 그냥 상환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항변권을 행사하면 상환 이행 판결, 행사하지 않으면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 가지고 유치권 항변권을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럼 여기로 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다는 말의 뜻은 뭐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항변권은요 당연히 소송에서는 떠들어줘야 돼. 소송에서는 법정 가가지고는. 알겠죠? 막 떠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보다 항변권을 뭐 하지 않아도 행사하지 않아도 헷갈리면 안 돼. 소송에서는 떠들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실체법에서는 떠들 필요가 없어. 알겠죠? 어떤 권리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잔금 날짜가 되는데 갑이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아. 그러면 내가 잔금을 주지 않아도 잔금을 더 이상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도 돼. 알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당연히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고 상계할 수 있다.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이행 의무자, 즉 중도금을 줄 사람이 이런 거죠. 여기 2월 1일 중도금이죠.
그러면 중도금이요 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5월 1일이 잔금이에요. 잔금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을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줘요. 1억을요. 그러면 뭐냐? 중도금은요 동시행이 아니니까 채무불행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제를 안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언제까지요? 중도금 줄 때까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도금 주지 않고 있는데요. 갑이 또 계약도 해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5월 1일 잔금 날짜가 된 거예요. 잔금. 그러면 5월 1일 잔금 날짜가 되면 상대방의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을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금 날짜가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동시행이 돼버려요. 잔금 날짜? 그럼 더 이상 채무불행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해요? 더 이상 계약을 해제 못해요. 알겠죠? 그러면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냐?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 2월 2일 그 다음 또 잔금 날짜 5월 1일 5월 1일까지 1억원에 대한 이자 알겠죠? 플러스 잔금 1억 이 모든 것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요 7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해.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급하지 않죠?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해. 그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방이요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게 중요해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행기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령지체죠. 그럼 수령지체에 빠진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요 이행 제공을 어떻게 한다? 계속한다. 계속 또는요 한 번 이행 제공한다. 이렇게 이행 제공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수령지체에 빠졌는데요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그러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그럼 항변권은 소멸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항변권이 없으면 채무불행이고 이행지체고 이자를 내야 되고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한 번만 이행 제공했단 말은 계속이란 말이 아니죠. 이럴 때는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그러면 항변권이 있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해제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제 판례는요 먼저 암기해. 무효취소 해제.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 무효취소 해제.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자, 다시 무효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자, 두 번째 임대차 있죠?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그다음에 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란 경우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세 번째 변제하고 우리가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먼저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 돼. 영수증 동시이행. 변제하고 채권증서를 반환해. 채권증서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증서 동시이행이 아니다. 먼저 여러분요 돈을 갚으면 영수증을 달라고 하고 나중에 채권증서가 뭐냐? 차용증이거든요. 차용증은 돈 갚고 나서 영수증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라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요 돈 갚으면서 바로 차용증 달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영수증하고 동시행이다 이렇게. 네 번째요 어음 있죠? 어음은 언제 어음은 반환하냐? 반환받느냐? 어음의 반환과 그 다음에 원인 채권의 변제. 원인 채권의 변제. 채권을 변제하면서 어음을 돌려달라고 해야 돼. 알겠죠? 어음. 그 다음에 이런요 도급. 다섯 번째 도급이라고 했는데 도급이요. 도급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위임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이런 위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고? 위임이요. 위임이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은 대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언제 받느냐? 일을 처리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은 논리적으로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리할 테니까 보수 달라. 그건 안 돼요.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돈을 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에서는 동시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도급은 뭐죠? 도급은 일을 완성할 의무인데 물건을 만드는 거죠.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물건 만든 것을 인도해야 돼. 인도를 하면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도급이란 말이 나왔다. 무조건 동시이행. 위임이란 말이 나왔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어음에 반하는 뭐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요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지방법원에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효취소 해제로 무효취소 해제 반환문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다면 여기서요. 무효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문 동시이행. 그 다음에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동시이행.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행이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행이 아니다.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변제와 영수증 동시행. 변제와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니다. 어음에 반하는 동시행. 위임은 동시행이 아니다. 도급은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아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3번. 틀린 것은 1번. 당사자 일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 줄과 별개의 약정. 첫 번째 끝에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단 줄궜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봐봐. 맨 끝에 봐봐. 저기 봐봐. 맨 끝에. 별개의 약정 안 되죠? 특약이 있을 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건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줄거봐요.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그럼 아까 얘기했죠? 여기 손해배상 채무.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3번. 채무의 변제와 그 채권을 위해 설정된 담보권 소멸을 줄 것이고 저당권 등기 말소.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채권의 변제죠? 채권의 변제. 그럼 채권하고 담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여기 채권하고 저당권 담보란 말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그래서 먼저 변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죠, 매매.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완전한 권리. 매매는 뭘 한다? 완전한 권리.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있더라? 근저당권이 있더라.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매매했죠? 여기 봐봐, 여기.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매매했죠? 그럼 어떻게 돼?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동시이행.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5번. 갑이 의뢰 부동산을 미유서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줄고 부가가치세도 갑이 부담. 그럼 뭐 어떻게 한다? 의뢰 등기 의무와 갑의 매매대금 플러스 부가가치세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부가가치세 의무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어디를 얘기한다?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 부가가치세, 잔금하고 부가가치세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뭐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줄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그래서 뭔다? 신용불안. 점 찍고 재산 상태의 악화. 재산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선이행 의무를 지는 자라도 줄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 그것을 항변권 행사죠. 항변권이 바로 뭐냐?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번은요, 토지의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고? 선이행 줄 것이고,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줄고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 여기 봐봐. 선이행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지급기일에서 이행기 도래.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날짜가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동시이행이다. 맨 끝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자, 똑같아서 한 번 더. 선이행 의무 줄고, 선이행 의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줄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도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썩 이퀄 잔대금 지급기일, 잔대금 지급기일.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그래서 동시이행 함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쌍무계약,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 그러면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겠다 할지라도 이행의 제공이 줄고 계속되지 않는 경우, 맨 끝에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가 없다. 줄거서 지금, 자, 그러고 봐. 줄거건 이제 봐. 여기. 이걸 지금 얘기하죠. 여기요. 한 번 제공했다. 한 번 제공. 한 번만 제공한다. 다시 제공하지 않는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 항변권이 소멸한다? 계속 제공. 알겠죠? 그때 소멸한다. 그 다음에 5번인가요?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그 다음에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언제? 계속 제공이란 말이 있죠? 이러면 계속 제공 그러면 항변권은 있다, 없다? 없죠? 한 번 제공, 항변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모르죠? 정답은 3번. 자, 15번은요. 채무자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행 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 줄궜어요. 거다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 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 다른 말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죠.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줄고 수동으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다서 자동채권으로 상계 X,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무슨 채권을 할 수 있다? 수동채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한다? 상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잠 봐봐, 여기요. 자동채권을 보고 이러면 수동채권은 뭐예요? 자동채권을 보고 수동채권은 뭐예요? 뭐 간단하죠? 이건 봐봐요. 우리가 그러면요, 이렇게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받을 게 있어. 이걸 채무자죠, 채무. 그러면 이 1억 원에서 갑은 채권이죠, 채권. 그런데요, 을이 갑한테 또요, 외상대금으로 7천만 원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을이 뭐죠? 을이 채권이죠, 채권.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갑은 외상대금 7천 갚아야 되니까 뭐죠? 채무죠, 채무. 이런 우리가 돈 빌고 나서 다른 이유로 또 빚을 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상계를 하느냐, 누가. 만약에 을이 상계할 수 있죠. 을을 상계권자라고 그래. 우리가 상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퉁친다 이 말이잖아요. 퉁친다.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은 돈 갚을 게 1억이고 돈 받을 게 7천인데 그러면 1억 갚고 나서 다시 7천 받느니 퉁쳐가지고 얼마만 주면 된다? 3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3천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상계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그래요. 수동채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뭘 한다? 이걸 자동채권이라고 얘기를 해. 누가 상계하냐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갑이 상계한다. 만약에 갑이 상계권자다. 상계권자. 만약에 이 사람이 상계한다. 이 사람이.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이라고 한다고? 자동채권. 채무를 무슨 채권이라고 한다고? 수동채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러면 갑이 통치자가 할 수도 있고 을이 통치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통치자가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계를 하자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평생을 가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우리는요, 항변권이 붙은 것을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해? 상계를 못하죠. 상계를 못해.
그럼 무슨 채권으로? 수동채권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동채권은 상계가 안 된다. 수동채권은 상계할 수 있다. 그럼 뭐냐? 자, 상. 자는 그 다음에 수상. 수상 뭐죠? 상 받는 거죠. 상 받는 건 좋은 거니까 되고. 자상 뭐야? 자상. 자기 신체에 자기가 해를 끼치는 거죠. 아, 자기 신체 자기가 칼로 긋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걸 자상. 자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자상 안 돼. 수상은 된다. 이렇게 그냥 암기해. 평생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런 뭐 시험을 입어보면 수동. 그러니까 그다 또 스틱 쓰면 큰일 나. 이거죠? 수동. 상계하지 못한다. 틀렸죠? 수동으로는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3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득 청구의 소유에서 매도인이 매매대금 채권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면 항변권 행사가 중요해. 그럼 무슨 판결? 상환, 이행, 판결. 다른 말로 이행 동그라미 하고 거기에다가 급부라고 써. 급부. 자, 4번. 건물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이다. 특별한 사람들을 줄고 미등기 건물에도 마찬가지다. 동시행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요 미등기인 건물을 나한테 팔죠? 그러면 나는 돈만 주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5번. 임대차 관계의 종료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줄고 보증금 반환. 필요 없어. 보증금이 중요하죠.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6번은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매도한 경우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 인도 의무도 동시이행이다. 이런 봐봐. 우리가 희한하게요. 우리도 하나 이제 판례 보면 여기 보라고. 갑하고 을하고 판례 보면 갑은 을한테 매매하면 등기를 해주고 을은 이렇게 잔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판례들은 또 어떤 거냐? 이런 판례도 있다 이 말이죠. 갑은 을한테 등기하고 이거 뭐다? 잔금이죠.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 봐. 여기다 목적물 인도. 그래서 우리의 90%는요. 90%는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이 말이에요. 90%는. 판례가 원칙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나머지 한 10%는 어떤 판례가 있냐? 등기 플러스 목적물 인도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게 한 10% 돼. 여기에서도 판례가 뭐랬냐? 동시이행, 원칙이다 이런 말을 썼어. 그러니까 판례가요. 원칙이라는 한쪽에서 한 번만 썼는데 두 번씩을 썼어.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행이다. 등기 플러스 목적물 인도까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하는 뭘 어떻게 해? 둘 다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행이다.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도 잔금하고 무슨 뭐다? 동시행이다. 이렇게. 그걸 지금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 목적물의 인도 의무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요. 매매 계약. 2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16번 이거 맞죠?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1번 정답이고 2번.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줄거 해제. 그 다음에 3번에 무효, 4번에 취소. 여기 봐봐. 더 이상 읽으면 골치 아파. 잊지 마. 눈 아프니까. 무효, 취소, 해제란 말이 나머지 동시행해서 무효, 취소, 해제. 그럼 무조건 무슨 관계? 동시행. 그래서 2번 맨 끝에 동시행, 3번의 맨 끝에 동시행, 4번의 맨 끝에 동시행이에요.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5번. 기존 채무의 이행학고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 그러면 기존 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자, 17. 1번.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권리남용이라고 그래요.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것 권리남용. 2번. 수급인의 의무 불행으로 도급인에게 확대 손해가 발생한 확대 손해. 그럼 확대 손해 수급 도급 나왔네. 수급 도급 더 이상 잊지 말라고 그랬죠. 무조건 무슨 관계? 동시행. 그래서 옆줄 긋고 뭐라 쓰냐? 위임은 X. 위임 계약. 위임은 동시행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 왜냐? 위임의 경우는
뭐죠? 일을 처리를 해야 돼. 사물을 처리하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안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죠? 도급 수급이죠? 도급인 수급인 나오면 무조건 눈 딱 감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3번 채무 변제와 영수증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 채권 증서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 매도인의 토지 거래 거약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협력 줄거 부수적 의무. 아까 우리 토지 거래 허가했는데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두 가지가 안 된다. 첫 번째 해제권 안 된다. 두 번째 항변권이 없다. 협력 의무를 불행하죠. 협력 의무를 부수적 의무라고 하죠. 부수적 의무를 불행해도 두 가지가 안 된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여기 지금 협력할 의무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협력할 의무 줄 것이고 맨 끝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점 찍고 써 해제권 행사 X.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5번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3에 의한 줄거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임차권 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